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시드니 외곽에 엄청 낯선 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어휴, 상상만 해도 등에 땀이 확 나네요. 그쵸?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아마 창문 싹 내리고 되게 당황한 표정으로 제가 초행길이라가 길을 잘 몰라서요. 약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쓸지도 모르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그런 약간의 인정이나 사과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호주에서 그런 식의 대처를 하면 경찰한테 스스로 그냥 유죄를 자백해버리는 엄청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처음 낯선 나라에 딱 도착했을 때 언어 장벽도 장벽이지만 진짜 우리를 꽉 움츠러들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규칙? 그러니까 법에 대한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민자를 위한 호주 사법 시스템 가이드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자료죠. 많은 분들이 법이라고 하면 나를 막 감시하고 뭔가 잘못하면 벌 주려고 있는 되게 무서운 거미줄 약간 이렇게 오해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호주 법이 청취자님의 안전 그리고 지갑,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짜 튼튼한 방패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진짜 일상에서 당장 겪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 이렇게 들으면 막 웅장한 재판장이나 수갑 아니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 고지서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우편함에 관공서 마크만 찍혀 있어도 심장이 덜컹하거든요. 다들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자료의 밑바탕을 싹 들여다보면요. 호주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진짜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그 시스템 가장 깊은 곳에는 이민자를 포함해서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일상을 보호하고 또 힘들게 일군 재산을 지켜주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되게 거시적인 철학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보호와 기회 보장이 핵심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대화를 쭉 따라가시다 보면 청취자님도 호주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원리를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나아가서 그 규칙들을 내 삶의 무기로 딱 활용하는 방법론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와, 벌써부터 든든해지는데요? 그러면 호주 사회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자료를 쫙 관통하는 되게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바로 fair go,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라는 표현이요. fair go. 호주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죠. 네네. 저는 이게 그냥 펍에서 맥주 마실 때 호주 사람들이 쿨하게 쓰는 일상 용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법의 세계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묵직한 힘을 발휘하는 원칙이더라고요. 법이라는 무대에서 이 fair go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이 fair go는요, 그냥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호주 사법 시스템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엔진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이요? 네, 철저하게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님의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혹은 지금 비자 상태가 어떤지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단 1%의 영향도 못 미치도록 꽉 차단해버리는 거죠. 비자가 임시비자든 영주권이든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호주의 총리든 아니면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든 법 앞에서는 절대 예외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어제 막 공항 빠져나온 워킹홀리데이 탐가자나 유학생도 그 총리랑 완전히 똑같은 무게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와, 총리랑 워홀러가 똑같은 무게의 보호를 받는다. 이거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심지어 영어 실력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거 호주 법은 이걸 절대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렌트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면 그게 그냥 내가 운이 나빴네 하고 넘어갈 개인적인 불량이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죠. 그건 법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당장 구제해야 할 엄청난 위법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호주 법은 실수하는 사람 잡으려고 몰래 파놓은 함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이 거대한 대륙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규칙 아래에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엄청 큰 운동장 트랙 혹은 안전 가드레일 같은 거네요. 가드레일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비유입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 평등한 트랙 위에서 만약에 청취자님이 진짜 운 나쁘게 누군가한테 억울하게 범죄 의심을 받거나 경찰 검문을 딱 받게 됐다고 쳐보죠. 이럴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자료 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엄청 비중 있게 다루던데 이게 해답이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말로 이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진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거든요. 한번 가정해보죠. 누군가 경찰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정식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네네. 근데 법원의 최종적인 유죄 판결이 땅땅땅 내려지기 전까지 그 사람은 법적으로 완벽한 무죄 상태로 간주됩니다. 기소가 됐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조건 무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찰이랑 마주쳤다고 해서 와, 이거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상황이 딱 이거네요. 경찰 사이렌 눌렸다고 막 묻지도 않은 말 하면서 사과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국가가 이 사람을 유죄로 만들려면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딱 가져와야 하고요. 투명한 절차도 거쳐야 하고 또 판사나 배심원의 냉철한 판단까지 다 통과해야 하거든요. 국가가 입증을 해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워서 막 묻지도 않은 말 늘어놓거나 섣불리 I'm sorry하고 사과하기보다는 그냥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고 상황을 차분하게 관망하는데 훨씬 현명하다고 자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과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이건 진짜 머릿속에 꼭 새겨둬야 할 생존 지식이네요. 자, 그러면 모두에게 공정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요. 이 규칙이 대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 내부 구조가 좀 궁금해집니다. 한국 시스템이랑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사법 시스템을 이해할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한국은 성문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전에 1조 1항 이렇게 텍스트로 딱 명시되어 있죠. 맞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명확한 문장으로 인쇄해둔 그 조항이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되죠. 근데 호주는 영국에서 유래한 영미법, 그러니까 판례법 전통을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판례법이요? 네, 물론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과거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법원이 비슷비슷한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결해 왔는지 그 누적된 판례들이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제가 청취자님 입장이 돼서 되게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법전에 딱 떨어지게 이건 합법, 저건 불법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엄청난 사건 기록들을 일일이 다 뒤져서 해석을 찾아내야 한다면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법을 지키는 건지 예측조차 안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법의 경계가 애매해져서 사람들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요? 와, 판례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진짜 타당하고 날카로운 의문입니다. 사실 방대한 과거 기록을 다 추적해서 해석하는 거 대단히 복잡하죠. 맞아요. 변호사비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거 다 찾으려면. 네, 호주 변호사들이 판례 연구에 진짜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요, 이 판례 중심 시스템이 일반 시민들한테 무조건 불리하기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매력이 하나 숨어 있어요. 매력이요? 어떤 건가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계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버그가 생기거나 사람들 니즈가 막 바뀌면 어떻게 하죠? 계속 새로운 패치를 다운받아서 업데이트하죠. 맞습니다. 호주의 판례법이 딱 이렇습니다. 사회가 막 변화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계속 진화하잖아요. 그러면 판사들이 그 새로운 시대상을 싹 반영해서 새로운 판결을 내놓습니다. 그 새로운 판결이 새로운 패치가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기존 법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패치 역할을 하는 거죠. 법이 낡은 책 속에 그냥 갇혀서 썩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삶이랑 호흡하면서 아주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엄청난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와, 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져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다. 이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확 와닿습니다. 자, 그럼 이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 저 넓은 호주 대륙 안에서 지역별로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그 지형도도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료를 보면 주법, 그러니까 스테이트 로우랑 연방법, 페더럴 로우가 딱 분리되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님의 일상, 그리고 지갑이란 직결되는 이 두 법의 경계선,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호주가 6개의 뚜렷한 주하고 테리토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방국가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되게 독특하고 중요한 이중 구조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딱 구별해 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런 일상적인 문제들 있죠. 이건 거의 100% 주법 관할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으로 걸렸다거나 아니면 새로 렌트한 아파트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이랑 막 싸움이 났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동네에서 작은 카페 운영하시는데 직원 근로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건 다 주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뭐 빅토리아주나 뉴사우스웨일즈 주 같은 지역 법원이나 기관에서 해결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호주라는 국가 자체의 국경, 안보 혹은 국가 전체 시스템이랑 관련된 굵직굵직한 사안들은 연방법 영역으로 쑥 넘어갑니다. 규모가 확 커지네요. 네, 세금 징수라던가 파산,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한테 정말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이민 비자 문제, 이런 게 바로 연방 관할권에 속하는 거죠. 아, 정리가 싹 되네요. 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주정부 문을 쾅쾅 두드리고 내 학생 비자나 스폰서 비자에 문제 생기면 연방정부 문을 두드려야 한다. 이 행동 지침이 명확해집니다. 사실 내가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할지 아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변호사 비용이란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특히 이 비자 문제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아주 단호하고 되게 서늘한 경고가 하나 딱 있던데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카더라 통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진짜 제일 빈번하게 터지고 또 결과도 제일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비자는 한 개인의 호주 체류 자격을 아예 결정지어버리는 엄청 중대한 연방 문제입니다. 근데 교민 커뮤니티 안에서 가끔 아유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비자 받았다더라 혹은 누가 그러는데 이 서류 이렇게 내면 꼼수가 통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진실처럼 막 퍼지거든요. 맞아요. 단톡방 같은 데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돌자요. 네. 근데 자료는 이런 비공식적인 소문이나 그냥 아는 지인의 조언만 철석같이 믿고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하죠. 연방 단위의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문제만큼은 반드시 내무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거나 합법적인 자격을 딱 갖춘 이민 법무사, 변호사 자문만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합니다. 섣부른 추측 하나가 아예 추방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친한 친구가 진짜 선의로 야 내가 해봤는데 되더라 하고 조언해줘도 이 연방법 영역에서는 그게 완전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 청취자님들 가심에 깊이 새기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일상적인 렌트 분쟁부터 이렇게 무거운 비자 문제까지 결국 모든 법적 갈등이 향하는 종착지는 재판 무대, 즉 법원이잖아요. 호주 법원 시스템은 어떻게 계층이 나뉘어 있나요? 내가 뭔가 사건에 휘말리면 어느 레벨 법정으로 가게 됩니까? 이것도 사건이 가진 무게랑 파급력에 따라서 철저하게 층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 가장 밑단에 넓게 포진해 있는 기초 무대가 바로 치안판사법원, 그러니까 매지스트레이트 코트입니다. 매지스트레이트 코트요? 네, 우리 일상에서 터지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건들, 뭐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민사 분쟁, 좀 경미한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아, 일상적인 건 다 거기서 끝나는군요. 반면에 살인이라던가 대규모 마약 밀수 아니면 아주 심각한 경제 사기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엄청 크고 형량도 무거운 범죄들은 그 위 단계인 지방법원이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대법원, 즉 수프림 코트로 올라가서 훨씬 더 길고 치열하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동치에 맞춰서 법원의 체급도 쑥쑥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쉽네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름은 부를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고요. 이 법원 시스템 얘기할 때 진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호주법의 하이라이트 같은 제도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배심원 제도요. 아, 배심원 제도, 주율 시스템이죠. 네네. 되게 무거운 형사사건에서 판사 혼자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쫙 모여서 유무죄를 가린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엄청 강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어떤 의구심이시죠? 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 질문이 배심원 제도를 바라볼 때 나오는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반론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되게 비효율적이거나 불안정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법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 제도는 호주 사법 시스템이 그토록 수호하려고 하는 민주주의 철학의 진짜 결정체입니다. 아, 철학적인 의미가 있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법을 철저하게 법대 나온 엘리트 판사나 검사들 손에만 딱 독점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대중의 보편적인 상식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그들만의 그 차가운 논리 속에 고립될 위험이 엄청 큽니다. 아, 그들만의 리그가 괴어버릴 수 있다. 네. 호주 시스템은 법이 무슨 특정 권력자나 소수 전문가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전체의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와, 멋지네요. 평범한 12명이 법정에 앉아서 증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보편적인 상식 그리고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에 비추어서 유무죄를 판단하잖아요. 이게 사법 권력에 부패하거나 대중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걸 강력하게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닷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게 평범한 시민의 상식을 법 한가운데에 닷처럼 딱 내려놓았다. 이 설명 들으니까 진짜 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철학적으로는 진짜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철학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말이죠. 당장 내일 아침 우편함에 막 법원 출석 통지서나 경찰 조사 요구서 꽂혀 있으면 머릿속 하얗게 비워지고 심장 미친 듯이 요동칠 거거든요. 그럼요. 철학은 철학이고 현실은 덜덜 떨리죠. 그래서 이 자료 마지막 챕터에 남긴 실전 생존 가이드가 우리한테 진짜 절실한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생존 팁, 이거 하나씩 깊게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 뭡니까? 첫 번째는 모든 법적 행위의 시작점, 바로 서명에 관한 절대 원칙입니다. 사인하는 거요? 네. 집을 구매하거나 상가 임대계약 맺을 때 진짜 큰 돈이랑 권리가 막 오가잖아요. 그런 서류 앞에서는 펜을 들기 전에 무조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십시오. 아, 무조건 변호사한테 보여줘라? 네. 호주 사법 시스템에서 성인이 어떤 서류에 자리 이름을 딱 쓴다는 건요. 그 안의 내용을 내가 다 이해했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아주 완벽한 선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요. 나중에 법정 가서 판사님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그 조항이 그런 뜻인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렇게 호소해봐야 재판부는 절대 동정표 안 던져줍니다. 와, 진짜 냉혹하네요. 모르면 서명하지 마라. 이게 제일 원칙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경제적인 장벽에 탁 부딪혔을 때 대처법인데요.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렸는데 사선 변호사 선임할 수천 달러 여유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막해서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각 주 정부가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 이른바 리걸 에이드라는 곳을 찾아가셔야 해요. 리걸 에이드요. 네, 소득이 좀 낮거나 법적 도움이 진짜 절실한 분들한테 무료 혹은 엄청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랑 대리인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아주 훌륭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돈 없다고 법의 보호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서명은 곧 책임이라는 냉혹한 현실, 그리고 리걸 에이드라는 희망적인 제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팁은요. 사실 제가 진행자로서 청취자님들한테 진짜 붉은색 펜으로 쫙 긋고 별표 3개 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오? 어떤 거죠? 바로 통역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호주 살다 보면 영어 완벽하게 못한다는 사실에 괜히 막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나 경찰 앞에서는 잘 알아듣지도 못했으면서 막 습관적으로 yes, yes 하면서 고개 끄덕이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아유, 그거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거 자료 보니까 스스로 감옥문 열고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묻는 뉘앙스 정확히 파악 못하고 대답하면 그게 허위 진술이나 자백으로 둔갑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써야 하는 게 있죠? 네, 자료에 딱 명시된 TIS 내셔널 전화번호 131450입니다. 청취자님, 이 131450 번호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저장하십시오. 경찰서든 법원이든 언제 어디서나 되게 당당하게 한국어 통역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영어가 좀 부족한 건 절대 부끄러운 범죄가 아니지만 소통 오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잖아요. 와, 그 위험성 짚어주신 거 진짜 천금 같은 조언입니다. 불확실한 짐작으로 yes 하고 내뱉은 단어 하나가 법정에서는 날카로운 흉기가 돼서 내 목으로 돌아오거든요. 정확한 모국어로 상황을 인식하고 방어하는 건 청취자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권리니까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131450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팁은 뭔가요? 마지막은
위기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태도에 대한 원칙입니다. 경찰한테 불신 검문 걸리거나 법원 우편물 받았을 때 억울하다고 막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화가 나니까요. 반대로 덜컥 너무 겁이 나서 우편물을 안 뜯어보고 그냥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회피해버리는 거군요. 근데 호주의 사법 시스템이라는 이 거대한 기계는 청취자님이 눈 꽉 감는다고 해서 멈춰주지 않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상황은 진짜 몇 배로 악화됩니다. 감정은 딱 배제하고 서류에 적힌 기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걸 에이드나 전문가 도움 받아서 되게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방어 논리 구축해야만 위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 치열하게 파헤친 방대한 지식들을 하나로 싹 꿰어볼 시간이네요. 다들 처음 호주 땅 밟으셨을 때 모든 게 너무 낯설고 이 영문 모를 법 조항들이 막 내 목을 옥죄는 올가미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같이 해부해본 호주 사법 시스템은 그런 괴물이 전혀 아니었죠. 페어 고어라는 엄청 단단한 평등 기반 위에 세워져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여러분이 억울하게 짓밟히지 않게 막아주는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잘 모르는 계약서에는 함부로 사인 안 하고 통역번호 131450 당당하게 외치고 전문가 도움 받아서 냉정하게 대처하면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도 쫄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오늘 심층 탐구의 아주 시원한 결론이네요. 네, 우리가 법에 대해 갖는 두려움의 구할은 사실 몰라서 무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호주 법이 어떤 철학으로 움직이는지 뼈대를 딱 파악하셨으니까 이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에 시스템이 준 명확한 권리의식 챙기시고 훨씬 더 안전하고 단단한 호주 생활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대화가 청취자님 일상에 작지만 든든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이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겨보실 만한 되게 도발적인 질문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 호주의 영미법이 고정된 글자가 아니라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계속 진화하는 유기차라는 거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배심원석 앉아서 유무죄 결정하며 시스템 방향을 튼다는 것도 배웠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청취자님같이 다양한 문화랑 되게 독창적인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이 사회에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훗날 엄정 자랑스러운 시민권자가 돼서 그 법정 배심원석에 딱 앉게 되는 그날의 말이죠. 와, 진짜 짜릿한 상상이네요. 여러분이 평생을 거치면서 만들어온 그 고유한 가치관, 그리고 한국적인 문화적 상식이 호주 재판 과정에 막 스며들기 시작할 때 미래의 호주법은 과연 어떤 낯설고도 되게 다채로운 판례들에 막 만들어내면서 패치를 거듭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거대하고 보수적인 호주법의 역사를 아주 조금씩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네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와 흥미로운 지식을 딱 장착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